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환율 1,500원 임박 고환율 시대. 그래도 나라 안 망합니다. 2026년부터는 이제 부동산이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니까 뭐 이제 제2의 IMF가 온다. 뭐 이제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IMF 시절하고 지금의 우리나라는 이제 체질 자체가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라가 안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이제 또 뒤에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뉴스죠. 이제 최근 계속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기사들이에요. 이제 환율 상승 이유 있었네. 대외 채권 1.1조 달러 역대 최대. 이제 환율을 흔든 건 서학개미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원화가 있고 이제 달러가 있죠. 외국에 투자를 하려면 원화를 팔고 이걸 달러로 바꿔서 넘어가야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원화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 이야기는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는 정말 수십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 요즘은 뭐 우리나라 국내 주식 안 하고 해외 주식 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죠. 그런 것처럼 실제 외국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원달러 약세에 관한 이유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때가 계엄 시기죠. 계엄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대선을 거치고 안정화돼서 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잘 보시면 이제 한미 기준금리 추이인데 미국은 지금 이제 두 번 내려서 4%예요. 근데 한국은 2.5% 동결했죠. 얼마 전에 10월 23일 날 동결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나면 이 돈은 이자 많이 주는 대로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영상을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올렸을 겁니다. 지금 1.5포인트 차지만 2% 차이일 때 올렸는데 이렇게 돈이 되면은 이제 환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미국이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당연히 자본가들은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현재의 환율 상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관세 협상 타결이 됐죠. 관세 협상 타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2천억 달러죠. 2천억 달러를 이제 10년에 나눠서 하니까 200억 달러씩 투자를 하는데 매년 200억 달러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강제적으로. 여기 돼 있으니 이제 일단 유출이 확정된 게 있으니까 또 그런 불안감이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고요. 일단은 저는 순수하게 이제 서학개미 탓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순대외 금융자산 추이, 대외 금융자산 부채 추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를 한 게 얼마고 또 이제 투자를 받은 거가 얼마다. 그러면 두 개를 차이를 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1조 1천억 달러가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더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요 부분이 IMF 시절이에요. IMF 시절에는 보면은 우리나라가 마이너스죠.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채권국이 아니라 채무국이었습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 더 많던 나라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받을 돈이 1조 1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채권으로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IMF가 되냐 안 되냐라는 그런 얘기는 전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IMF 때는 우리나라 정부의 달러가 없어지면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 모으기도 하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1조 1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국내에 달러가 조금 모자라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겠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1달러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원화가 더 많겠죠. 그렇다는 거는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자연스럽게 버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면 달러 가치가 10%가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 10억짜리 아파트는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9억에 살 수 있는 거고 1억을 그냥 자연스럽게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또 부동산 같은 걸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채권국인 입장에서 IMF 같은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라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먼저 보시면은 현재 이제 26년부터 제가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갈 것 같냐라는 거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죠. 기준금리 얘기 듣고 주택담보대출,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고채 10년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고채 10년물은 은행 예적금 있죠. 예적금의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국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예적금의 금리가 올라가고 국고채 10년물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동이 돼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왔어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랐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요게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이에요. 원래.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국고채 10년물도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도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부동산 가격은 대출받아서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담보대출 이자가 비싸지니까 부동산을 사기가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거래가 주춤해지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정화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게 기본적이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떨어졌어요.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기준금리를 낮추죠. 그러면 국고채 10년물 역시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도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더라도 납부할 이자가 줄어드니 집을 많이 사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렇다는 것은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2026년부터는 집값이 이제 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가나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같이 먹는 것부터 온갖 것, 원자재, 석유까지 다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자, 물가가 올라가면 원래대로라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국고채 10년물도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도 올라가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면 인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준금리를 못 올려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내부의 내수가 좋지 않죠. 내수가 안 좋으니 내수 진작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원래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못하고 내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국고채 10년물도 내려갈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용어인 인플레이션 헤지라는 말이 있죠. 인플레이션 헤지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 금도 되고 주식도 되고 부동산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한 최고의 자산이라는 경제학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IMF 시절에 우리나라 다 망했을 때
그때 부동산 산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환율이 폭등하고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 그때 이제 다 죽네 마네 했어도 그때 부동산을 가졌던 사람이 떼돈을 벌게 됐죠. 꼭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 해지의 수단으로서 부동산이 이제 대단히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오고 있고,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물가는 다시 올라가고 있고, 기준금리는 내리지는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데도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애매할 거라고. 하는 총재님이 동결을 시켰습니다. 동결을 시켰는데 국고채 10년물은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는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인데 어차피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얘네들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는 다시 기준금리와 이렇게 연동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우리나라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려는 계획을 계속 갖고 있고,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분명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거는 이제 제가 과거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4년 8월달 기사입니다. 하는 금리 인하 내수 진작 마중물 될까라는 기사입니다. 2014년도죠. 자, 내수 진작을 위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지금 마지막 보면 이주열 총재님은 그 당시에 하는 총재님이시겠죠.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를 했고, 이제 통상 금리가 하락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소비 투자가 늘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2014년도라는 연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2014년도는 뭐냐면 우리가 2013년까지를 부동산 하락기, 그리고 2014년 하반기부터 장기적인 역사적인 2020년, 지방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2014년부터 계속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기를 보였던 시작 시점입니다. 2014년이. 자, 그 시점에 어땠죠? 내수 진작의 마중물을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2014년도에 금리를 낮췄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서울은 2020년이고 지방은 2021년까지 부동산이 상승하는 상승기가 왔습니다. 자, 이런 과거 기사만 얘기하면 안 되죠. 최근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5년 5월달 기사입니다. 성장률,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까지 뚝 하는 금리나 급처방. 자,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5월 달이라 그 당시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2%였습니다. 아까는 1.5%였죠? 그 사이에 미국이 두 번을 내렸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수 아니요 경기 부양이죠. 여기 써 있죠. 내수 활성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금리를 낮춰서 내수를 활성화시킨다. 요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관세 협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동결이라는 카드를 선택을 했지만, 길게 보면 무조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 상황은 한국의 입장입니다. 한국의 입장. 자, 그럼 이게 한국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도 미국이 어떠하든 간에 이제 우리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고요. 한국도 당연히 낮추고 있고요. 현재 미국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일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이제 일본이라서 일본은 지금 올려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 경제정책은 조금 특이해서. 자, 전 세계가 지금 공통적으로 금리를 앞으로 낮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변수는 지금 모두 아는 관세이죠. 관세 전쟁 여파인데,
관세 전쟁에 대한 것도 이제 슬슬 협상도 완료가 돼가고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제 뭐 올해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혼란과 카오스의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유럽, 한국,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 대륙이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할 게 다시 결론적으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생깁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는 낮춥니다. 자, 이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인플레이션 해지의 수단으로 사람들은 자산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산시장이면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으로 시선이 몰리게 된다. 요 순서인 거죠. 지금은 이제 한국이 정책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부동산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거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M2 통화량의 증가량, 이게 유동성의 증가량이라든가 금리의 인하 시점, 인하 시기, 요거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까지 합쳐지면은 결국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알고 자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으로 몰리게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2026년부터는 꾸물꾸물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나라가 IMF처럼 완전히 박살나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만 이제 부동산이 뭐고 다 박살이 나는 거죠. 일단은 박살이 났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우리 요거를 보여드렸죠. 순대외 금융자산, 해외 금융자산 추이라고도 하는데, 순대외 금융자산이 지금 우리나라가 1조 1천억 달러를 보유한 엄청난 채권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IMF 같은 상황은 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그 부채도 많고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망하지 않는 이유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해외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일본은 망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일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한국도 해외 자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당시 그 90년도, 97년도부터 2000년 초반에 그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때는 해외에 부채가 더 많던 적자 국가였으니까. 오늘은 되게 빨리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게, 좀 되게 빨리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평상시보다 몇 분 더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건데, 다른 사람의 영상을 이렇게 10분 이상을 봐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 소중한 시간을 써서 저에게 이런 제 영상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